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사상 처음 수소탄 실험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수소폭탄을 개발했는지 진위 여부는 계속해서 분석해야 할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십니까? 일단은 지금 수소탄이 아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일단 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정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예, 있는 예. 부분인 것 같고요. 북한 스스로 발표한 보도문에 의하면 그 실험용 수소탄 실험이다. 예. 그러니까 앞에 실험용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걸로 볼 때 네. 이게 이제 상용 무기로서의 제대로 갖춘 능력의 시험이라기보다 예. 이게 이제 그 수소폭탄의 원리를 적용한 어떤 그 소규모의 실험용 그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진파 감지 내용이라든가 예. 또 그 북한이 이 지하에서 제한된 그런 시설에서 핵실험을 하고 또 그것이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어떤 그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당장 수소탄 실험이다. 예. 또 수소탄 또는 수소폭탄을 가졌다. 예. 이런 의미로 그 확대 해석하면 무시무시한 그런 핵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의미의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난 12월 10일 날 김정은이 그 혁명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스스로 핵과 수소탄을 가졌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연장선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기울이지 않고 아마도 이게 외부 세계를 겨냥한 허풍이었을 수도 있다, 위협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해서 예. 그것이 허풍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제 그 핵 능력을 질양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용 무기로서의 예.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성민 대표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수소폭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가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정보당국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예. 네. 그때 당시 황장엽 선생님이 2009년도에 이제 10년 후면 북한에서 반드시 수소폭탄을 만들어낼 거다. 예. 예. 네.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핵과 함께 수소폭탄으로서 국제사회를 자극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죠. 예. 그 일환으로 이번에 사실 핵 실험을 했다라고 보는데 기존의 핵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4차 핵 실험을 해야만 북한에서 핵의 무기화, 서형화가 사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 단계를 휙 뛰어넘어서 지금 수소폭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실용적인 문제보다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번 김정은의 전제를 한번 부각시켜 보려는 예. 이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지금 이제 막 오셨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소탄의 그 보유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단정키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수소탄이 어떤 위력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핵폭탄은 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 분열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핵 분열을 극대화시켜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통상적으로 한 6kg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약에 핵폭탄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 핵 분열의 효율이 한 예. 20% 정도면 아주 잘 나왔다고 봅니다. 20% 정도 되면 뭐 한 20에서 3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 되죠. 그런데 예. 그거 가지고는 그게 이제 과거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킬로톤이니까 예. 점점 더 강한 위력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분열보다 융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융합. 그래서 이 분열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융합 기술을 한번 넣습니다. 네. 그 삼중수소나 예.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물질을 가미해서 융합 기술을 한번 넣습니다. 이른바 한번 튕겨주는 것이죠. 부스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핵 융합 부스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증폭 핵 분열탄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한 40% 정도의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100킬로톤 정도까지의 위력이 증폭 핵 분열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융합 기술을 넣는다고 그랬죠. 예. 삼중수소와 중수소와 리튬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넣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예 분열은 필요 없고 예. 모든 것을 융합으로만 하겠다. 그게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네. 수소폭탄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1메가톤 다 넘습니다. 킬로톤으로 환산하면 1000킬로톤이 1메가톤 아니겠습니까? 예. 1메가톤 이상이 다 수소폭탄의 위력입니다. 1메가톤보다 약한 건 없어요. 네. 따라서 오늘 북한이 실험했던 이 수소폭탄은 지진파가 뭐 4.8이다 예. 또는 5.1이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8이냐 5.1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왜냐? 3차 핵실험의 지진파가 4.9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진파가 0.2가 커짐에 따라서 위력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4차 핵실험보다 0.1이 다운됐다고 한 것은 50% 더 위력이 감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5.1이면 3차 핵실험보다 2배 이상 강한 위력이다. 엄청나게 다른 지금 결과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상청과 다른 연구소에서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북한의 핵실험의 어떤 그 성공, 성패 여부가 아주 좌우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네. 수소폭탄은 지금 오늘 그 테스트했던 이 정도 가지고 수소폭탄을 할 수 없어요. 수소폭탄은 6에서 7 정도의 지진파가 나옵니다. 1메가톤이니까. 예.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TV 이춘희 아나운서가 한 그 말들을 보면 예. 수소폭탄의 기술적 뭐 어떤 그 입문을 뭐 해법했다. 네. 그 공식을 뭐 완료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은 수소폭탄을 완성하는 폭발 실험이 아니고 예. 융합 실험이다. 그 중수소와 리튬 또는 삼중수소를 가지고 융합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느냐 네.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수소폭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고 예. 북한의 수소폭탄 완성은 5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 입장을 밝힌 바로는 북한의 핵실험은 은밀하게 또 노출하지 않고 계획이 됐다. 헌데 수소폭탄 실험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신인균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뭐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온 것이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풍계리가 바로 핵실험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아주 뭐 지극히 당연한 발표고요. 예. 그러면 과거에 3차 핵실험 할 때는 이미 한 열흘 전부터 우리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실험 징후다, 뭐 언제 할 것 같다, 뭐 내일 당장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예. 그것은 왜냐? 거기에 갑자기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 만탑산 인근의 어떤 그 지역에 통신이 급증한다든지 갑자기 그쪽으로 막 그 전화가 많이 가고 그쪽에 막 이 무선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동하면 무전기를 막 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파가 막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감청해 보니까 이게 뭔가 평소에 쓰지 않던 무전 암호입니다. 그럼 그걸 또 분석하면 또 내용을 또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또 이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계속 트럭들이 작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또 찍어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건물들이 서고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핵실험을 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예, 예. 왜냐? 저는 북한이 그동안 학습 효과를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핵실험 하기도 전에 좀 더 강한 압박이나 이를테면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핵실험, 핵보유 이런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지금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 38 로스 연구팀의 그 상업위성 가지고 계속 발표한 것 따르면 뭐 거기에 새로운 갱도를 뚫는 것 같다? 뭐 거기에 뭐 또 추가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갱도를 뚫고 하면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예. 평소에 이를테면 한 이 정도 갱도를 뚫으려고 하면 트럭이 100대가 들어가는 하루에 만약에 100대가 들어가야 되는 분량인데 예. 거기 한 105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 다음날 110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102대가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그것을 살짝 추가를 해서 은밀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차 핵실험 때는 지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측정 계측 장비들 예. 이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은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온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수소폭탄 발사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핵분열 무기보다 파괴력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기술을 보유했다면 유엔 등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제재는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에 따르는 그 제재가 지속적으로 2중, 3중으로 있어 왔고 네.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그 제재가 있습니다. 뭐 남북 사이에도 핵 문제가 아니지만 이전에 취해졌던 제재 조치들이 오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대로 그 유지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촘촘한 더 제재, 예를 들면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뭐 금융 제재라든가 또 외화를 지금 획득하는 통로들을 차단하기 위한 뭐 이런 제재 조치들, 예를 들면 이제 인력 손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관련 국가들에게 자제할 것을 권유하는 거라든가 뭐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뭐 북한으로서는 그 이번 핵실험의 내용도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있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 제재와 압박이 어느 정도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북한이 그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했을 때 미국이 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밖에 뭐 남북 관계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했고, 예. 북중 관계도 아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뭐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결국은 아무리 그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걸 목표를 내걸고 노력을 했지만 대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내부 동원을 통해서 그런 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최근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또 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건축물이 늘어나고 뭐 이런 그 눈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어차피 이제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번 핵실험은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이제 새로운 수소폭탄 실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플루토늄 방식이나 고농축 우라늄은 그 원료를 소진시켜야 실험이 가능한. 예. 네. 근데 이제 그 추출한 양이 일정한 그 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kg 내외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고 고농축은 이제 추정만 할 뿐이고 공개된 그 2,000여 기의 원심 분리기가 1년간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두 기 정도의 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추출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원료를 적게 쓰고 능력은 배가시킬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그 핵실험을 카드를 들고 나와서 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제재와 압력으로 일관할 경우에 우리의 핵 능력은 질 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제재와 압력으로 일관할 거냐 아니면 그러면서 우리 핵 능력의 향상을 방치할 거냐 예. 아니면 뭐 우리와 협상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이 제북 적대시 정책을 거둬들이고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내놓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제재 압력 위주로 해왔던 그 외부 세계가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뭐 굴복하고 다시 협상으로 나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거기에 맞서서 북한이 강하게 또 새로운 어떤 위협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당분간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윤 대표님, 그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수소탄 실험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라는 지적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차 핵실험이나 수소 뭐 실험이나 예. 폭발 실험이나 국제사회가 바라볼 때는 뭐 크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마 4차 핵실험보다 수소폭탄 시험에 의미를 뒀던 거는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의자처럼 어느 게 더 중요한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차라리 수소폭탄 시험에 더 비중을 두고 예. 세상과 크게 한번 맞서보자는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이쪽이 더 비중이 크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지탄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신인균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패턴과는 완벽하게 다른. 예를 들면 외무성의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했다든지. 근데 지금 패턴이 마주 바뀌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12월하고 11월에 미국에 가서 지금 신인균 대표님 말씀하신 전스홉스킨 대학의 38로스 쪽에 가봤습니다. 예. 상업위성이고 민간 단체이긴 하지만 정말 풍계리를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있었고요. 황사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체크할 정도로 아주 명밀하겠고, 뭐 미국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어죽도 그걸 철저히 하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정말 은밀하게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준비했다. 예. 38로스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쪽 갱에서 작업한 흔적이 있다, 서쪽 갱에서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피해가지고 지금 오늘에 단 거거든요. 그리고 네. 12월 15일 날에 작년 김정은이 직접 사인까지 했더라고요. 예. 명령서를 냈는데 그래 놓고도 전 세상이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신년사에서는 그걸 싹 빼놓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은밀하게 준비한 것,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 이 효과를 어찌 보면 4차 핵실험과 거의 대등한 크기의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번 소위 일을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극단적인 무리수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김정은의 무리수를 측근들이 제지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원래 대남 선전 그 시스템 자체가 조국 통일하는 겁니다.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측근들이 뭐 김양건이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김양건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이건 달라질 거 없는 달라질 거 없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은 그냥 끊임없이 가는데 그래도 김양건이가 그나마 김정은과 소통이 좀 됐던 인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김양건이는 김정은이 후계 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황병수가 더 가까웠고 그리고 대남 문제에서는 정말 누가 타의 추성을 불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댔는데 그랬음에도 이번 일은 김양건이 있어도 막지 못한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아주 제가 봤을 때 지금껏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만 정말 이제는 통제불능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무소불능이라고 하나요? 네. 네. 뭐 검어부까지 처형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두려운 것이 없어졌고 예. 그리고 분명히 국정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말도 들어야 되고 조절할 것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행적들을 보면 지금 오늘까지 보면 정말 무섭구나.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오는구나. 네. 정말 번때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양건의 죽음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어차피 이런 선택은 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거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 김양건의 사망이 어쩌면 이번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양건이 73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새벽 6시 15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과거 북한의 실력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 보면 이를테면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 리제강 같은 경우 리제강 예. 장성택과 굉장히 권력 투쟁을 하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성택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김경희도 다쳤어요. 왜 평양이라는 곳에 그것도 최고 실력자들이 교통사고를 그렇게 많이 당합니까? 리용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물론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김양건이 이를테면 이번 김양건은 일종의 뭐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김양건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조선과의 대결 국면으로 가고 국제사회와 대결 국면으로 가면 우리는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말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군부 강경파와 그의 설득을 들은 어떤 그 김정은의 제가 아래 김양건이 제거되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왜 김정은이 그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어떤 애도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권법 때문에 전 세계가
그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내가 죽였다, 해정철처럼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북한 인권법 가지고 지금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정도 연기하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이 거기에서 애도를 하고 김양근의 시체의 얼굴을 만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심이다라고 믿는 것은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양근의 사망이 저는 이 수소폭탄과 완전히 별개다라고 보기에는 북한의 어떤 그 정권의 움직임이 너무 불가측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유한 교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걸 뭐 김양근하고 관련 지어서 본다는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미 사인을 12월 15일 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후적으로 보면 12월 10일 날 그 혁명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그 핵 수소 폭탄 얘기가 나왔고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징후라고 볼 수 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주장에 대해서 아마 허풍일 것이다. 아직은 초보적인 개발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무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남북 회담도 결렬되고 또 그 모란봉 악단도 이제 철수하고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이미 이제 계획된 수순대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지난 해 동안에 했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아마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민생활 향상 부분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겠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게 하고 북위 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평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북한 인민들 전체 수준에서 보면 나아진 건 없을 거예요, 크게. 그런 국면에서 이제 지도자의 그 무능을 또 질타할 수밖에 없겠죠. 지도자를 믿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으니까 믿어보고 따라가 보자 했는데 노력 동원만 계속 시키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생활을 한 단계 끌어높인 다음에 하라고 했던 김일성의 교시도 지금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강국이라는 것을 선대 지도자들과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신년사에서도 자강령 제일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걸 내세운 걸로 볼 때 대외 개방이라든가 대외 부분에서 이걸 풀 수는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실험이라는 충격을 주고 결국은 또 제재 압력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체제를 결속시키면서 자기는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겠죠. 정권과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을 저질른 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 사실 김정은의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 시점의 선택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김정은이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봅니다. 2차 핵실험인가요? 그때도 2월 13일 날에 했습니다. 김정일 생일 3일 앞두고 했고요.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엔 김정은 생일이죠. 이거 1월 8일이. 올해 북한 달력을 보니까 김정은 생일이 빨간 날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라든가 군에서는 3년 전부터 생일을 다 세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김정은대로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그 유언을 받들어 자기는 일하는 혁명 전사다. 생일을 아직 안 센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경축 분위기가 이제 이틀까지 쭉 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 모두가 이제 저희 김정은 생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되고 같이 함께 경축하게 되는데 이런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이번 일을 통해서 사실 정말 뭐 수소폭탄 완성했겠습니까? 그 제대로 된 시험을 했겠습니까만은 를 통해서 자기 과신 그리고 국제사회에 자기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국제사회를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역시 항장엽 선생님 이야기지만 김정일은 늘 그렇게 노동당 비서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뉴스의 중심에 서 있게 하라. 꾸준히 그랬기 때문에 김정일의 그걸 거대로 물려받아서 김정은이 한동안 지금 정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만 보였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이번엔 더 안 좋은 이미지겠습니다만 네. 그 뭐든 소위 악의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확 끌어안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나를 상대하라. 라는 이제 이미지로 이번에 이게 실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앞서 박진영 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국정원이 보기에 이제 인민선동 차원이다. 올해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서 이것이 어떤 필요한 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충분히 타당한 분석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예.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의 정권 존립과 또 그가 생각하는 발전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자신이 인민들에게 얼마나 각인되느냐. 예. 내가 아버지 때와 달리 또 할아버지 때와 달리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오고 있던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이어받고 더 그것을 더 증폭시켜서 발전하고 있느냐를 인민들한테 과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노동당 대회에도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아까 이제 김성민 대표께서 그 김정은의 생일 이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과거에는 어떤 그 도발은 과거의 도발은 뭐 무력 도발 이번 8월달에 있었던 뭐 목함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이벤트와는 관계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도발은 3차 핵실험과 은하 3호부터는 아주 지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벤트를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왜냐? 지난 그 은하 3호 로켓 1차 발사는 실패했고 2차 발사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1차 발사가 4월 13일 날, 2012년 4월 13일 날 했어요. 2012년 4월 15일이 김정일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는 강성대국을 열어젖히는 해라고 그 이전부터 계속 선전해 왔거든요. 그러다 실패를 했으니까 뭐 망신을 당했지만 그리고 그 해 12월 12일 날 김정일 사망을 5일을 앞두고 또 결국은 은하 3호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12년 13년 2월 12일이죠. 그 김정일 생일 또 앞두고 또 했습니다. 3차 핵실험 했죠. 이번에도 자신의 그때는 할아버지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아버지의 기일 이런 것들을 쯤에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생일이 바로 이때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오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의 소식을 접했던 시민들의 반응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대화를 하자더니 기습적인 수소탄 실험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주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김동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사실이 알려진 오후 서울역. 새해 초부터 벌어진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시민들은 방송 뉴스 속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핵심을 한다는 거는 뭐 자기들이 뭐 앞으로 뭐 잘 해보자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안보 위협을 많이 느끼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안보 불감증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쇼크를 준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한 대비 태세가 돼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부가 수소폭탄 실험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솔직히 좀 많이 의아합니다. 좀 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과 관련된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다시 이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남북관계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정은 네.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한 수정이 필요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관계 자체는 그 8.25 합의 이후에 사실상 정체 국면과 교착 국면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계 지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예. 사실상 1차 고위급 회담 자체가 결렬된 그것으로도 이미 남북관계 상황이 그게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제재와 압력 위주로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북이 이제 핵실험을 통해서 고도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또 핵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제재와 압력 위주로 이걸 끌고 갈 것인지 그러면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북한도 거기 맞서서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다른 또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선핵폐기 이론을 내세워놓고 제재와 압력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현 상황에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부터 먼저 하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수순을 조정하고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력을 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을 고도화되는 걸 저지하는 노력 예. 이런 쪽으로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크게 지금까지 해왔던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서 변화할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서서 북한이 이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이 충격을 이제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것이 통제 가능한 위협이냐,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냐도 구분해서 예. 이게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고 이게 이제 상용 무기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막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과 예. 그다음에 북핵 해결의 시급성은 한미가 지난해도 정상회담에서 확인을 했죠.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또 그런 그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제재와 압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동원된 게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모색하면서 해결 국면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예. 부분에 네. 있어서 어떤 이제 정책적 어떤 우리도 이제 정책적 전략적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과의 대화 무드나 해빙 무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만 저는 이제 북중 관계를 좀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그 모란봉학단이 급거 귀국하고 김양건 비서가 사망하면서 지금 이제 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대표님. 그보다 먼저 제가 이제 지금 예. 우리 시민들 반응을 보고 네. 북한 사람들이 반응이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11시 한 10분쯤에 이제 그 삐라 뿌리는 탈북자 친구가 예.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내에 계시는 전화가 북한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핵실험 한 거 같다 군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와닿질 않았는데 네. 그 후에 조선중앙 TV는 평양시 시민들이 우리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고 막 만세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탈북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고향 사람들 또 이제 진짜 국제사회에서부터 고립, 제재 또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저 안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만세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참 역사의 반동을 사는구나. 우리 고향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 폐쇄된 국가 내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저런 정말 정신적 그냥 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자들은 또 정신이 똑바른 삶을 산다고 봐야 되겠죠. 이 김정을 비롯해서 북한 당국자들은 중국을 놔버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이 유엔이 제재를 아무리 해도 살아남아 있는 여인 중에서 중요한 여인이 중국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과거 김정은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았죠. 이를 저질러 놓고 보면 중국이 항상 모른 척해졌다.
일 1차, 2차, 3차 핵실험 등을 비롯해서 예. 일단 이를 저질러 그러면 중국은 늘 모른 척하고 감싸줬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네. 정말 중국의 선까지 던져버리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럴 만한 배짱이 있을까 김정은한테. 네. 그런 뭐 비전이 있을까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예. 이번에도 본인으로서는 한번 저질러 놓고 또 한번 중국이 국제사에서 우리를 커버해 주겠지. 예. 대북제 이제 빗장을 풀어주겠지라고 네. 타선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국이 전혀 절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은 나름대로의 민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중국 노동 공산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국민들을 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중국에 가면 이제 거대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정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너네 북한 뭐 김씨네 뚱보 세 명 이야기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네 북한에서 저렇게 역사의 반동을 가고 저렇게 잘못된 원칙을 깨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덮어두고 감싸주고 가느냐 이런 문제들을 중국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정부 당국자도 이번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 이제 중국의 조력이 필요 없다, 손을 놓겠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러게 김정은이 근데 그걸 넣을 만큼 그 여유롭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 미국과 유엔과 뭐 일본에도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 조치들이 지금 북한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중국이 국경 지역을 지금 95%를 쫙 커버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이 막아주니까 지금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 정권이 그나마 지금 명치를 이어왔거든요. 저들이 물론 공화국 창건 이래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면서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왔지만 그래도 휘발유도 없고 생고무, 천연고무도 없고 콕스탄도 등등 다 부전 천연 자원들이 부족한 북한이 그나마 살아갔던 건 중국 때문이다. 이 중국을 놓겠다. 이런 배짱을 김정은이 가졌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세상이. 아직도 중국은 꼭 잡고 있대. 나름대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중국이 유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 네. 서해 그 순치의 관계라든가 항일 때 옛날에 김일성과 이런 관계들을 따져보면서 공산당, 사회주의 뭐라고 하면서 김정일이가 혹은 김정은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국제사에서 커버해줬고 네. 모른 척해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피해갔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국제사회와 환경과 이런 원칙들이 용납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미 3차 핵실험 이후부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예. 1, 2차 경우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주로 미국과 관련된 문제다, 북미 현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육자회담에서도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개최국으로서 이제 자기들의 외교적인 역할을 강조했었는데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바로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예. 북한의 핵 개발이 혹시 사고가 날 경우는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국 이커창 총리 사이의 회담 중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압록강 수질 검사를 해봤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예. 측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 핵실험,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예. 그 신흥 대국으로서 그 G2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북핵 불용의 원칙적 입장은 미국과 같이 하고 있고, 또 유엔 차원의 제재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 국가 차원에서 제재는 거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경이 긴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은 북한 인민들과 또 그 중국 인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로서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북한 장마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북한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만약에 중국 당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잠깐 육자회담을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육자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이미 육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에 거의 7년여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열리지 못한 주된 이유가 이제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한미일 등이 이제 그 진정성 보이해야 된다. 선제적인 행동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걸리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진 지금 환경에서 육자가 그냥 방치할 거냐는 부분에서는 아마 그 방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뭐 오자들 간의 협의는 아마 곧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네.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전제 조건화돼 있는 부분들을 의제화한다면은 이게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열리기 어려운 조건이죠. 예. 더구나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재와 압력 위주의 이제 국면으로 당분간 들어갈 겁니다. 예. 네. 네. 네,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 육자회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북한과 유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방안에 허점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대로 움직여온 국가라면 유엔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제재가 먹혀 들어가죠. 네. 근데 북한은 소위 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외부에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북한이 연착륙하는 비행기라고 그러던데 연착륙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지금도 달구지가 굴러가는 북한입니다. 서에게 풀만 먹이고 이래야 하면 달구지가 굴러가는데 그 달구지가 뭐냐. 대한민국의 농촌에 가보니까 달구지에 타이어를 했더라고요. 북한의 달구지는 현재도 참나무를 불에다 구울려서 휘어서 멋을 받아서 가는 달구지입니다. 이런 소위 독자 생존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가 어떤 면에서는 전혀 안 먹힌다고 봐도 되죠. 예. 정말 현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아파하는 문제, 정말 피해가고 싶은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유엔이나 미국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가깝더라. 그리고 지금 사실 김정은 정권이 아파하는 것들이 저희 탈북자들이 눈에는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미국이나 유엔은 너무 멀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통령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북한의 이 시험, 오늘의 시험, 민족의 장래에 이거 정말 큰 그 불행으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니까 유엔이나 미국보다 중국으로 가셔서 가깝다는 시진핑을 빨리 대한민국의 전략대로 함께 해서 힘을 합쳐서 북한의 더 이상의 저런 끔찍한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